반갑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이기환입니다. 그 새정치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변해서 한 발짝도 더 가지 않았다,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책임 정치라는 것, 사회 정치라는 것, 통합의 정치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때 정치라고 하는 거를 우선 제가 2004년도에 정치를 시작할 때에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도 또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에서도 정치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그 정강정책, 정당의 강령이었었는데 그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린우리당의 정강 정책 첫 번째가 새로운 정치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정치는 그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였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정치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왔고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해서는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였는데 그때 열린우리당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의미로 생각하고서 잘 사는 나라를 정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잘 산다고 하는 거가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라는 것보다는 좀 더 올바른 생활이랄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랄까 그런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따뜻한 사회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복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자본주의 모습일 거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석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열린우리당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새정치라는 거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참여정부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걸 갖다가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다라는 것은 진짜 한나라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우리가 덧입혀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이야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다시 말하면 책임 정치라는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안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제 표현으로는 자기를 좀 덜 먹는 타입의 그런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통합의 정치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제가 지금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주의위원회와 관계없이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랄까 하고 싶었던 것이 2.1 연구소 이사장에서 2.1이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 연구소의 2.1은 합계 출산율, 통계학에서 말하는 합계 출산율 2.1의 2.1입니다. 합계 출산율 2.1은 한 나라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가임 여성들, 통계학적으로 15세부터 49세라고 하나요? 그 여성들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는 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고 인구 현상 유지를 하려면 2.1명은 낳아야 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3이었지만 1.33이었을 거예요. 2005년도에는 1.08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이 없어진다. 서서히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건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자 하는 거가 1.1 연구소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면서 썼던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책에서 그 얘기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이 새정치의 구체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2.1을 할 수 있는 사회,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정치 그런 것과 맥이 통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 얘기는 참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나라 아닙니까? 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지금 갈라져서 전쟁을 치러서 갈라진 상태로 그것도 평화협정 체제를 가지 못하고 지금 정전 상태로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장성택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그 불안한 정치하고 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보를 보수라고 말하는 것이 그 표현이 어떻게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그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안위라는 것을 제일 위에 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남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뭐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쓴 한반도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이고요. 경제 문제에 관해서 진보라는 의미에 관해서는 저는 좀 설명이 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 경제가 이를테면은 개방 체계로 가고 다시 말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외랑 무역하는 것에 대해서 확장성,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진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보면은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나라 기성 정치 체제에서 진보와 주장했던 것 보면 우선 통상정책 같은 거 보면 뭐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한미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가 또 구체로 가면 아주 많이 다퉈볼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그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 그러면 FTA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지금까지 해와서 나라를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키우고 무역을 7대 국가로 끌고 오고 절대 빈곤을 벗어나서 뭐 상위권 국가가 선진 국가 된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에서 말하는 거 보면 개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전 지구화에서 생기는 양극화 문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좀 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근데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 보면 이제 그냥 경제 전문가다 이런 것보다도 아마도 우리 사회자께서는 경제 또는 경영했던 사람이 정치가로 갔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놀라울 정도로 경제 또는 경영했던 분이 정치계로 오셨던 분들이 아주 좀 전형적인 분이 몇 분 계세요.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창업하시고 스스로 재벌을 이루셨던 분인데 정치를 하셨던 분이 있고 또 반대로 그분 밑에서 같이 전문 경영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정치를 해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문기현 씨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CEO를 오래 하셨다가 거기서 좀 남다른 CEO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접근한 문제점이 아마도 피터 드라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면서도 남다른 경영자로서의 어떤 역할 또 사회 문제 의식, 시민운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문기현 씨가 있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작하셨던 것처럼 본격적으로는 의사인데 IT 전문가가 됐고 또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됐다가 정치를 했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변신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기업가로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의사로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교수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치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좀 본인 생각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왔던 길과 저도 뭐 어떻게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현대무역에서 전문 경영으로 큰 사람인데 비교하고 그러는 거는 좀 어떤 평가의 기준이랄까 활약한 영역이랄까 또는 담당했던 역할에 비춰봐서 비교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그때 당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 한복을 담당했었고,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사퇴해서 후보가 단일화가 됐지만 정말 치열하게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서 후보 단일화가 돼서 우리가 진짜 상상했던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래서 지금까지 시너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거였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런 영역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도 한 모임에서 그런 소회를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되겠지만 자기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면은 의성을 입어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어 기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관한 거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상상하는 그러한 만들어진 당은, 그거는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나 어떤 정책은 야권 연대라는 말하고는 무관하다. 야권 연대라는 건 우리 의미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 제3자가 보시기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인 또는 경영인 출신이 정책을 가진 사람이 앞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경우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당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공당에 자기가 부분이 되어서 그 공당을 얻고 정치에 진입을 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 평가에 관한 것은 별건을 하더라도 대통령까지 간다는 거. 문국현 후보에 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저는 안철수 의원, 정치가 안철수 의원 개인과 당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국민과 함께 하시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당 만드는 과정을 제가 스스로 정의하기는 개인 정치가 안철수가 제도화되는 것이 상당이다.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우리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당화에 관한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들, 또 아까 후보 단일화를 말씀하시면서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당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개인 안철수를 제도화된 안철수로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무슨 인기와 관계없이, 지지와 관계없이, 그것은 정말 정당으로서 100년 정당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가장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저는 전제 조건 이전의 선결 조건이 어떻게 하면 사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주변에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조했던 사람들하고 어떤 심각하게 그런 토론을 해봤다든지, 그래서 갈등을 겪었다든지 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근데 분명한 것은 안철수 의원을 호위하는 거가 안철수 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로 호위무사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한테 개인 안철수와 정당화된 안철수의 그 사이에서 그 문제는 좀 더 객관화되어야 되고, 좀 더 열린 체제로 바뀌어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정당도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진짜 궁극적으로 100년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큰 꿈이지만 그 꿈 중에 한 과정인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서로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면 불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개인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했고 또 뒷받침을 위해서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연구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후원위원들을 뽑고 거기에 이제 실행위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실행위원들은 심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오늘서부터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주의위원회에 국민기획위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없는 거죠.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정식 명칭이 국민 추진위원. 그렇죠. 네. 국민추진위원이죠. 국민추진위원을 우리가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뭐 뽑는 절차가 없어요. 가입하는 절차만 있죠.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표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진일보된 거로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이 지도부를 만드는 거에서 당도 아직 아니고 당을 만들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책임 있는 실무단이다. 그 이야기는 기존의 정당에서 뭐 창당주비위원회라든지 창당준비위원회랑은 또는 정당 구조가 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건 분명히 있고 4명이 다 그런 취지를 다 공감하고 맡은 자리니까 그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창당 선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이게 창당 프로세스로 들어간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당이라는 말을 붙이면 법적인 규제가 다르더라고요. 이를테면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면 6개월 안에 당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그 제한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깃발만 걸으면 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뭐 하시는 분들이 뭐 깃발 들고 모이면 금방 당을 만들고 해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을 내라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어떤 미션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정책도 있어야 되고 정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물과 정책과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해 그러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주의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동의 어떤 합의사항이라고 할 것은 뭐냐면 내년도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책임있게 대처하겠다. 그 다음에 당을 만들어가는 거에 우리는 준비하는 책임 있는 실무단이다. 그리고 당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인물에 관한 이야기, 정책에 관한 이야기,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해서 제대로 갖춰서 하겠다. 이를테면 지금 뭐 어떤 대통령처럼 자기 임기 내에 보수를 마쳐야 된다고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망초는 숭례문 복구공사처럼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여기까지가 합의된 사항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결국 만나는 점은 당을 만드는 것이고 당을 만드는 것이 당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고 적어도 수권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모든 관계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다시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국민의회를 국민들의 당을 우리끼리만 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당도 하기 전에 창당의 준비 단계에서도 우리가 국민추진위원 같은 것을 모집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를 가름해 보기도 한다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 만든다라고 우르륵해가지고 각각 사람을 뽑아서 마치 나무를 옮겨 씹듯이 해가지고 너는 어디 가서 지구당 만들고 너는 도당 만들고 그래서 5개 만들어가지고 중앙당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 다 이미 물론 정치가로서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선거도 치렀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자기가 출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정책이라든지 이걸 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팀을 꾸려서 정강정책에 관한 것을 스터디하는 팀을 만들어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때로는 아래서부터 위로, 또 때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맞춰쳐가면서 우리가 사람도 정책도 세력도 모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말하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실제로 92년도에 통일민당 만드는데 실무하는 거에 한 구청에서 봤습니다. 그건 영 다른 얘기죠. 그때는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뭐 지금 모판에다가 모공기침 심듯이 이렇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추진위원이 자기가 그 응모를 할까 가입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사무실로 와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메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온오프가 다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여서 얼마나 호응이 될는지 저희도 좀 굉장히 긴장해서 보고 있습니다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 건데 기본적인 저희들 믿음은 그 집단 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단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을 믿고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누구누구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판에서 많이 그 경험했던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든지 지금 뭐 세간에서 집행위라는 것이 사실 정치 출마자를 뽑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본질은 손도 못 대고 나타난 현상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저께가 그 어떻든지 간에 모든 전 국민이 가장 평온해야 할 날 아닙니까? 일요일 날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이고 그런 날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해서 지금 그 압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포영장 하나 가지고 압수를 사실상 했지 않습니까? 엄동설원에 물대포 쏴가면서 했잖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거기다가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자기가 받은 영장보다 월권했다는 부분, 사람들을 뒤졌다는 부분 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민영화를 할 것이지 않을 거냐에 관한 이야기는 공기업을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효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철도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이잖아요. 망산업이잖아요. 그 망산업을 민영화해서 나타난 결과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경영 방망을 한 것을 고쳐서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는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민영화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거가 대처 정부에서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결과가 뭡니까? 지금 뭐 보수 투자를 안 해가지고 사고 많이 나고 그다음 손이 없는 노선 철폐해서 교통의 이동권, 접근 같은 거를 줄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와서 다시 구경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지금 그런 상태죠. 그다음에 또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서울 시내에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서울 메트로 또는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도시철도공사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분했더니 효율이 다르다. 그 효율이 다르다는 것도 운영비가 다르다는 것인데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적이냐 아닌 것도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노조 문제를, 노사활동 문제 하는 사람들을 분쇄하기 위한 수단 이상은 아니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다 떠서 얘기하면 철도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정말 철도가 지금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가 왜 이 지경까지 갔는가? 해마다 국고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가 나고 부채가 누적되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을 갖다가 낙하산으로 갖다가 날리는 것은 맞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정말 전문가의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뭐 분사를 형식을 통해서 했어요. 분사를 통해서 경영 효율화에 그다음에 지금처럼 막대한 부채를 진 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는가 하는 하나의 아쉬움. 또 반대로 정부에서 민영화가 될 수 없도록 뭐 2중 3중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이 안타까움. 그다음에 노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노조도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자기들 민영화에 반대해서 하는 파업이라는 게 실체법상이라든지 절차법상 지금 이게 적법한 거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한 얘기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조 활동이 과연 그런가? 산별노조와 기업노조에 생기는 문제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이의 세계에서 정규직 노조들이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연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말하면 정말 노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 특히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아마 어쩌면 처음서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왜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뒤로 지쳐놓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만 얘기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제가 앞에 설명할 때도 대통령의 권력은 고속 생각되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 고속 생각하는 것이 속성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50% 미만으로 떨어진 그 국정 그 승인율이랄까 지지율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은 달리하지만 일단 뽑힌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와 우리 백성의 삶이 정말 좀 편안해졌으면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거죠. 일하기 참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와서 대화합시다 그래도 대화도 안 될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이를테면 지금 그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도 2중 3중으로 담당 장관이 나와서 약속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믿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이를테면 홍보라든지 기업에서 그 투자자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나쁜 뉴스가 그러니까 나쁜 뉴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다. 소위 말해서 bad news is much better than no news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들하고 직접 국민들하고 하기 전에 매스컴하고 직접 앉아가지고 진솔하게 토론회 한번 하신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뭐 지지율이 뭐 50% 이하로 떨어졌다. 뭐 국정 승인율이 국정 수행 그에 대한 국민들의 승인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든지 그렇게만 봐야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남북한 대치 상황이 엄정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좀 걱정이에요. 저희들이 호남에서 지지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호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그 4명의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우리가 정할 때 두 분을 호남분을 정한 것은 그런 까닭은 아니고요. 며칠 내용을 뜯어보면 추진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뭐 출신을 따지면 굳이 저희를 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뭐 그렇게 매어서 생각하진 않지만 한 분은 뭐 세칭 TK고 한 층은 PK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숨김 없이 말 수 있는 거는 호남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권 정당으로서 전국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치 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다 것이 없이 저기 소위 말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영남, 충청권,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 세를 형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를 장사할 때 크리티컬 매스라는 거 같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폭발적인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도의 크기는 커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데는 소위 말해서 인계점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인계점을 넘어서서 이 일정한 세를 이루고 있는 지역도 지금 몇 군데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거기 출신 분이 두 분이나 지금 공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뭐 큰 무리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도 곧 인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 와서 이를테면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입장에서 여성 또는 뭐 나이 세대 간의 계층을 해서 젊은 분들 또 이념 성향에 있어서의 보수적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도 추진위원회에 좀 들어오실 것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자꾸 야권 분열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계 개편을 우리가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법에 의해서 50%는 야권, 50% 여권 놓고 야권을 갈라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강고하다고 말하는 어느 상황에도 35%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여당표도 우리 흔들어서 우리가 저희들 용어로 정계 개편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저희들은 안철수 의원 사람을 통해서 정계 개편에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씨를 뿌린 것이고 새정치 추진위원회 국민과 함께 선생님 추진위원회는 거기에 물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임하고 있고 그렇지만 씨를 뿌리고 물 준다고 해서 모든 곡식이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진짜 국민의 어떤 사랑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이 함께할 때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희들이 잘 받도록 해야죠. 예. 지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초선에서 1년 지나자마자 서울시장 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해서 제가 누가 탈레의 신임이 될 것인가 하는 책을 써서 그런 우리나라 정치 문제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2.0연구소 만든 것도 사실이고 또 2010년도에 출마하려고는 서울 시내를 골목마다 걸어서 나중에 거부한 거리를 다 이렇게 측정한 거 보니까 2,100km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새정치 해보자고 한 것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하는 2.1연구소가 추구하는 가치 또 2.1연구소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의식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알게 다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고 또 우리가 당을 만드는 게 내가 출마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대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더도 덜도 없는 그런 얘기고요. 정치하는 사람이 나는 뭘 하고 뭘 안 한다는 얘기를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후보 단일화가 되었을 때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서 하는 생활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국민과 시민과 소통해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대체한다든지 또는 당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육사선거에 대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겠죠.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개인 문재인 후보의 덕목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지금 정치 상황이 민주당에서도 집권과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여당과 야당을 가르면 야당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스처라는 것이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지 간에 2012년을 회고해보면 우리가 반드시 교체해야 할 정권을 바꾸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민주당 단일 후보 밑에 모을 수 있는 세력은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쳤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성찰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쟁점은 국가 공권 얘기, 그것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가까운 국정원 등이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 안 했다는 그런 다툼이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했다는 답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개입하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벌 방지를 한다는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든지 대통령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든지 정도란 잣대로 부정이냐 아니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나타난 거 보면 어떤지 간에 선거 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한 것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바로 줄긋기 해서 물러나라, 하야해라, 재선거 치르자 할 지경의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정치가 2.1을 할 수 있는 나라, 2.1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안철수 의원이 말한 새정치라는 얘기하고가 많이 맞아떨어졌다는 거. 네. 또 두 번째는 내가 본심을 물어봤거든요. 안철수 현상이 다 네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팔질 체제, 그 낡은 체제에 그러니까 저항하는 또 이를테면 적대적 공정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뜻이 다 뭉쳐져 있는 건데 그 중에 자기 몫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몫을 많이 차지하면 전국적 명도 만들 수 있고 수권적 명도 만들 수 있고 제1당도 될 수 있다. 그런 것뿐이지 내가 나 때문에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물어봤고 그렇게 답했어요. 그게 더 이상 복잡한 거 없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같고 생각하는 바가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어떤 데 다른 것이 있더라도 대동소이하게 우리는 이를테면 동양에서 말하는 맹자 공자가 말하는 군자로서의 처신을 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이기한 위원장입니다. 어렵지 않은 해가 없지만 정말 2013년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은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국민들과 함께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